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PD입니다. 형님, 지금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두 개가 있습니다. 뭐야?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이에요. 아, 그렇지. 예, 근데 현 정부에서 이 다주택자들이라든지 투기 세력들을 거의 때려잡을 기세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너 진짜 근데 와, 정확하게 네가 워딩을 이해하고 있구나. 네. 사실 네가 그 질문을 하니까 오늘 꼭 말해야 될 중요한 맥락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 뭐냐 하면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네. 그런데 특히 그걸 명확하게 해석해야 될 때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살아보면서. 네, 두 개. 하나는 연애할 때. 연애 중요하죠. 오, 상대방의 그 발언을 자꾸 연애하다 보면 나는 그 사람을 벌써 마음에 들어 하니까 확대 해석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결례하기가 딱 십상이라고. 아, 저는 사실 누구님이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아서 이제 오늘 사귀자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죄송합니다. 뭐라든가. 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보다도 사실 더 치명적일 때가 내 피 같은 돈, 내 금쪽 같은 돈을 투자할 때, 투자 관련한 정보를 들을 때 이걸 확대 해석하거나 내 마음대로 편의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큰 낭패를 볼 때가 있어. 연애와 투자 둘 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근데 네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정부 수뇌부에서 한 달 안에 쏟아냈던 발언들이 다주택자 잡겠다, 투기 세력 잡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 네. 바로 그게 정확한 워딩이라는 거야. 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요즘 라디오나 어디 다른 방송국을 나가잖아? 그럼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박 교수님 모처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막 나가면 대통령이 말이죠, 이제 집값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제 집값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딱 질문을 던져. 그럼 나도 그분도 그래도 공중파 진행자이거나 아니면 나보다 훨씬 더 유명한 유튜브 셀럽이실 텐데 무한을 줄 수는 없잖아. 네, 그렇죠. 그럼 무한을 줄 수 없다는 게 무슨 소리지? 이런 거지.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 이게 확대 해석한 거다, 그거는. 아니, 물론 다주택자들을 근절하고 투기 소유를 잡으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겠어라는 막연한 개연성을 가지고 생각하신 거지. 그냥 무슨 완전한 상상력을 발휘한 게 아니라. 근데 진짜 그런 거야? 확인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은 분명 부동산에 과잉 투자를 하는 것부터 근절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주택 공급도 원활하게 안 돼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는 마당에 다주택자가 웬 말이냐, 이 두 개에 대해서 단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이 두 개면 집값이 잡혀? 그건 다른 얘기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물론 이런 것들이 집값을 잡는 첫 단추일 수는 있어. 이것도 하고 그다음 후속 조치로 다른 것도 하고 또 공급도 많이 하고 뭐도 하고 해서 결국 집값을 잡았습니다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첫 단추 깬 걸로 옷을 다 입었다고 할 수는 없죠. 없잖아. 자, 그래서 그 워딩이 정확한 워딩인 거야. 더 이상 다주택은 이제 용납하지 말자. 그리고 투기 수요도 이것도 좀 근절시키자. 딱 요 정도가 대통령이 희망하는 시장에 대한 계도하고자 하는 메시지고, 그래서 이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내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인데 1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도 투기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확실히 투기를 잡고 다주택자를 잡겠다고 얘기한 거고, 하나 더. 그렇게 해서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라고 직접 표현하신 적은 사실은 없어. 없다.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배려도 있겠지. 혹시 속으로는 떨어뜨리길 희망했지만 그래도 차마 그 얘기를 못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예전에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얘기했듯이 집값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온 거 아니냐, 앞으로도 그럴 거고 얘기한 적도 있거든. 그래서 너무 광폭으로 최근 너무 빨리 오르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 그러지 말자라는 의도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집값 안정에 힘쓰자. 이거였어.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좀 잡고 투기 세력 잡아서 집값 안정이라고 했는데 그 안정을 누구는 떨어뜨린다라고 해석한 거고 누구는 그만 오른다라고 해석한 거고 누구는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만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네라고 그럼 각자의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간 거야. 근데 분명히 안정, 집값 안정이라는 단어는 각자 해석을 알아서들 하시고 나도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지금 그 다음을 보고 있어. 그런데 분명한 건 다주택자들 가만 안 두겠다. 투기 세력 가만 안 두겠다는 건 정해진 거고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하시겠다는 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했던 거 그거 아마 안 하는 건 분명해. 그리고 보유세도 일정 부분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물론 보유세를 누구 거를 얼마 금액짜리를 어디에 올릴 건지 몇 퍼센트 올릴 건지는 안 나왔어. 하지만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유예도 더 이상은 안 하는 건 분명해. 왜? 대통령의 말이 바뀌는 건 리더십에 너무 큰 스크래치야. 아, 그렇죠. 그동안은 대통령이 이 부동산 문제가 전 국민의 그 뜨거운 감자이긴 하지만 이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도 저도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든 게 국토부 장관을 통해서 하다가 국토부 장관과 솔직히 뒤에서는 다 짬짬이가 있었겠지. 그렇지만 그래도 국토부 장관이 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하다가 혹여나 문제가 생기면 국토부 장관한테 임자 미안해. 내 임자 손절해야겠어. 그래서 아니 국토부 장관을 그동안 믿고 맡겨놨더니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네요 하면서 본인은 살아야지. 아, 그렇죠. 국가의 최후의 보루 아니야. 지존이죠, 지존. 지존인데 거기에서 국토부 장관과 같이 나락으로 가는 게 국가에게 도움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럴 때 손절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직접 이런 강한 메시지를 던지기보다는 국토부 장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본인이 그 정치적인 이유랑 그런 맥락은 내가 모르겠지만 총대를 맨 거야. 그러면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혹시 중과 유예가 계속되길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뭔가 버텨보자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는 그건 아닐 가능성이 전 무지 높다고 생각하고요. 공개적으로 또 말씀까지 그렇지. 그 다음에 보유세도 일정 부분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이 내 포트폴리오 상에서 적지 않게 부담감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정리를 하는 게 맞아 보여요. 죄송하지만 저도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하게 진짜 한 1, 2주 만에 돌변할지는 정말 저도 몰랐습니다. 이거 진짜 저도 몰랐어요. 분명 여러 맥락에서 얘기한 게 있었단 말이야. 그것도 벌써 리더십의 스크래치를 낸 거거든. 본인이 말을 바꾼 거잖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초기부터 세금으로 부동산 때려잡는 거 이게 언제까지 이걸 할 거냐 이런 논조로 계속 얘기했다고. 그런데 이걸 바꾼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또 바꿨는데 또 말을 바꾼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적어도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걸 지향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분이 그래도 대통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선택했다는 건 배수진을 친 거야. 자, 그래서 뭐를 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 잡는다, 투기 세력 잡는다, 이 두 개를 하겠다라고 했지. 이걸 또 함부로 집값이 떨어지는 대전조다라고 해석하시면 그거는 조금 해석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럼 박 교수님 이 조치 가지고 집값이 그럼 박 교수님은 꼭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했을 때 저는 이 두 개 조치가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온 게 없어요. 대통령이 왜 숫자도 안 나온 상황에서 이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유세를 얼마 정도 수준으로 어느 범주까지 어느 주택까지 올릴지 우리가 아직 모르잖아요. 그걸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대세 하락으로 대전환될 것인지 부분적인 하락으로 바뀔 건지 아무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직 보유세 내용을 발표한 게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함부로 추측합니까? 그 다음에 대신 분명한 것은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 유예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거에다가 약간의 보유세 인상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가정 아래 그래도 예상할 수 있는 몇 가지 흐름들이 있어. 양도세, 중과세, 유예 다시 유예 안 한다, 다시 중과세 부여하겠다. 이게 2년 단위로 거의 반복돼 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있었던 과거의 현상이 있어. 그걸 보면 이번에도 어마무시한 정도의 보유세 인상이 아니면 지난번과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난번의 맥락을 좀 설명을 해줄게. 일단 종료 직전
중과 유예 종료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막차 매물이 나와. 아, 막차 매물. 나는 진짜 이제 이 세금 중과 유예 이거 안 해주면 난 이 건물 투자해 놓은 거, 이 아파트 투자해 놓은 거, 이건 나에게 의미 없어. 나 못 버틴다. 난 던질랜다. 네. 어차피 이 정권 언제까지 최소 가는데 난 그 안에 급전 필요한 것도 있고, 솔직히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참에 난 던질랜다. 판단한 사람도 있어. 그리고 거의 대부분 다 대출 끼고서 사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있고. 그래서 막차 매물이 나와.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막차 매물로 그 주어진 기간 안에 이걸 털어야 되다 보니 분명 시세보다 낮게 매물을 내놓습니다. 따라서 정말 신혼부부라든가 이제 정말 내 집 한번 장만해 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막차 매물 던지는 것들 중에서 시세보다 많게는 정말 막판 되면요. 많게는 진짜 15% 가까이 싸게 던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막차 매물을 잘 이용하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 실수요자분들은 진짜 한번 노려봄직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종료 직전은 막차 매물들 때문에 시세가 조금 떨어지는 듯한 분위기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종료를 했어, 드디어. 네. 유예 이제 끝. 이제 세금 이제 니네 옴팡 뒤집어 써야 돼.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태까지를 보면 전부 거래 절벽이었어. 어차피 이걸 판단한 거지. 내가 이번 유예 기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털 사람들은 그 직전까지 다 턴 거야. 그러니까 막차죠. 그렇지. 그리고 종료가 된 뒤에도 그럼 들고 있겠다는 사람들은 난 끝까지 가보련다.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보련다. 이거야. 선택한 거죠. 선택한 거야. 그런데 이 목소리도 솔직히 만만치는 않아. 왜? 내가 앞서서 말했잖아. 중과 유예, 다시 중과, 다시 중과 유예. 이게 2년 단위 왔다 갔다 했다고 했잖아. 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예전에 중과 유예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다 던진 다주택자들이 있었겠네? 네, 그렇죠. 그 다주택자들은 지금 학습, 피는 물을 흘렸겠지. 네. 학습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사이에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 그렇죠. 그때 내가 왜 그걸 그냥 세금 걱정 때문에 그 정책 때문에 다 던졌지? 그때 들고 있을 걸. 그냥 이런 생각한 사람도 있거든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막차로 내가 털자라는 그 목소리 못지않게 이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야,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보련다. 한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은 매물 들고 이게 어차피 지금 팔아봤자 자기가 대출 껴서 이 집 샀는데 그동안 냈던 대출 이자, 그 다음에 거래세 냈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중과를 해서 내 그 이익의 거의 80% 이상을 다 가져가면 실제 손해란 말이야. 네,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그 꼴을 보겠다? 그러지 않겠지. 그럼 내놓지도 않고 매물 잠김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거래 절벽, 매물 잠김이 일어나는데 실제 이게 지지난 정권에서 한번 있었던 현상이긴 합니다. 2018년도 4월 달에 서울 거래량이 반토막 이상이 반토막 났네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길을 가보겠다는 사람들은 버텨보는 거야. 왜? 어느 정권이 천년 만년 가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 5년만 버티자. 자,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두 단계를 말씀드렸어요. 종료 직전에 막차 매물 나온다. 종료 직후에는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이 생긴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막차 거래 이후 거래 급감 매물 잠김이 생기니까 그 뒤에 있었던 현상이 뭐였느냐? 집값이 올랐어. 올랐어.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올랐어. 실제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국토연구원이라는 곳에서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도세율을 1%포인트 인상할 경우 거래량은 6.9% 가까이 감소하고 매매 가격은 0.2%를 올리는 요소로 작동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분석한 결과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매물 잠김과 거래 급감이 생긴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살려고 해. 대표적으로 이런 정도로 억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꼭 사겠다는 사람들은 레알 실수요자일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 사돈이 만만한 집이 아닌데 내가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때 집도 못 사주고 보냈다간 이거 성혼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여보, 우리 저기 그동안 모았던 이거 다 깨고 못 깨서 우리 아들 집 하나 사줘야 돼. 이거 안 되겠어. 이건 실수요자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 집들이 옵션이 있고 선택지가 많을 때는 한
계약금이 아니 계약금이라 단돈 3천만 원에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가능성이 있잖아. 그렇죠. 예. 근데 시중에 나온 매물이라고는 애들이 살겠다고 적합한 동네 몇 개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뭐 사야 되는 거죠. 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운 나쁘게 그 신혼부부 막 집계약하던 그 시점에 다른 애도 찾아왔어. 그러면 제가 3천 더 드릴게요. 아, 저쪽에 3천 더 준다는데. 아, 5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들을 종합한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소소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매매 가액을 0.2% 올리는 요소로 작용해왔던 것이 불편한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내 집장만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전월세 사는 사람들, 네. 이런 조치가 있었을 때 전월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줬느냐. 자, 일단 전세 공급이 줄어들어. 예. 이렇게 양도세 중과 유예를 중단하면 그리고 다주택자들을 잡겠다라는 추가적인 규제를 하면 그러면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져.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난 굳이 무조건 전세를 살아야겠다는 사람도 있잖아. 네. 매달 월세 내기 싫어서. 네. 그러면 그 전세를 살겠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네. 거잖아. 아, 당신 말고도 지금 여기 전세 찾아온 사람이 이번 주만 3명이야. 네. 요즘 실제로요, 전세는 부동산에서 2팀씩 데리고 가는 한입니다. 거기 집 보러 같은 시간에 지금 같이 오시기로 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부동산도 계약을 빨리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러라도. 그런데 진짜 2팀 해서 자, 다 보시고, 다 보셨죠? 그 다음에 또 바로 30분 뒤에 2팀 또 데려가. 거의 뭐 배틀 붙이는 거네요. 그만큼 전세가 많이 줄었어. 좋은 동네는. 그렇죠. 그래서 전세 공급 줄어들면 당연히 집주인이 전세 금액 올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야, 이제 내가 보유세까지 좀 올린다고? 그러면 보유세를 아직 올린다, 안 올린다 정확한 숫자는 안 냈지만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설마 안 하겠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전세로 하는 게 아니라 월세로 하지. 그렇죠. 내 세부담을 네. 월세로 털어야 될 거 네, 아니야. 전가시켜야죠. 전가시켜야 될 네. 거 아니야. 그래서 전세 물건이 더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결국 전세 물건도 시장에서 많이 줄어들고 월세가 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이게 보유세를 어떻게 보면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행보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에다가 하나가 우린 지금 확정된 게 있어. 수요라는 건 실수요와 가수요가 혼재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죠. 네가 집 살 때 실수요적인 마음과 가수요적인 마음 얼마나 섞여 있니? 그냥 다 섞여 있다고 봐야죠. 맞아. 아니, 100% 실수요다, 100% 가수요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갑자기 네가 집 샀는데 한 달 뒤에 2배 주겠다고 하면 바로 파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집 샀는데 이왕이면 오를 것 같은 동네에 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마음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래서 수요라는 것은 어느 학자도 아주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집 사겠다고 마음 돌변하는 가수요들도 잔뜩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모든 학자들이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공급이야. 공급, 그렇죠. 아, 지금 어디 얼마나 짓고 있고 입주 시점이 언제인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 호수로 나오잖아요. 호수로 나온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급을 봤더니 향후 2, 3년 동안 수도권 입주 물량이 급감해. 이건 확정적인 거잖아. 2, 3년 뒤에 입주하려면 지금 공사 삽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이게 딱 봤더니 왜 이렇게 입주 물량이 줄었나 봤더니 인허가가 일단 축소됐고, 네. 그 다음에 착공이 지연되고 있고, 공사비가 상승했어. 근데 이 지금 제가 열거한 이런 요소들은요, 단기간에 해소될 요소들이 아니야. 그럼 뭐 아파트를 뭐 레고로 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공사비 상승한 게 지금 인플레이션 시국이 뭐 단기간에 해결될 것도 아니고, 착공 지연되는 것들도 지금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 불확실성 속에서 대출도 꽁꽁 싸매놨고, 그런데 이게 언제 풀릴지 모르잖아. 그것도 모르는데 무작정 삽둬가지고 공사 잔뜩 진행했다가 이거 만약에 미분양됐다.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게 콘크리트 채로 서 있는 그 공사가 멈춘 데가 보여요. 여기 서울의 아까 외곽지대 네. 두 동 올리는 아파트 단지 봤는데 네. 그 아파트 단지 두 동 올리는데 인부 2명이라고 있어. 그거는 거기 이제 천천히 하는 거야. 아니 그거 이제 쌓아놓은 자재에 누가 이제 훔쳐가지 못하게 그런 지키는 건가?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네. 공사 멈췄을 때. 그렇네. 그럴 수 네. 있겠네. 그건 내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겠다. 난 설마 둘이 진짜 공사하고 있나. 왜냐면 내가 그 길 건너편에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러 갔는데 네. 그래도 계속 보고 있었어. 네. 그랬는데 진짜 2명이서만 있더라고. 그렇네. 자재 지키는 걸 수도 있겠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리 한번 해보죠. 결론은요. 공급은 부족이 지금은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억지로 대출 누르고 신규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그 상황들, 이게 자금 조달 그 어떻게 했는지 다 증빙해서 허가를 해줘야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정말 수요가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주택자를 근절하고 그 다음에 투기 수요를 잡겠다. 이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해야죠. 이거를 반대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투기 수요가 어디까지냐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너무 기니까 일단 차지하고 완전한 투기 수요들 알박기, 상가 분할, 다운계약서 온갖 편법이 난무하단 말이야.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라고 돼? 허위 매물 이런 건 다 잡아야죠. 그걸 누가 반대합니까? 그래서 그거 잡고 다주택자 잡아서 부동산을 점점 투자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분위기가 높아지는 건 맞겠다는 건 대찬성인데 후속 조치가 만약에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로 결국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당분간 2, 3년 동안 거래 절벽입니다. 매물 잠김이고요. 그러면 상승하려고 해야 상승할 수도 없고 매물이 있어야 사야 상승이 되는 그렇죠. 거고 아니면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싸게 사야 하락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하락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년에서 3년 동안 선별적 국지적 상승만 있을 것 같아요. 이 선별적 국지적 상승은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실수요자들이 우리 애가 결혼해서요. 저희가 드디어 내 집 장만을 미루다가 이제 둘째 애까지 따로 방을 줘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젠 정말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흑백 요리사에서 제가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2, 3년 만에 드디어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을 만큼 초대박 스타가 돼서 저는 웃돈을 주고라도 살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가 이런 시장들이 형성되면서 선별적이고 아주 국지적인 매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선망하는 동네는 약간 오르는 그런 형태로 귀결되고 그 다음에 네가 다주택자야. 네.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고 저기 경기도 외곽에 하나 있고 저 지방 강원도 쪽에 사실 세컨하우스 개념으로도 살짝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었어. 부자네요. 3개 가지고 있는데 다주택 안 된대. 네.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지방에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해야죠. 그게 일반적이지.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도 자칫 잘못하면 비선호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방이라고 다 안 좋은 건 아니니까. 지방에서도 알토란 같은 대구, 수성이나 대전, 둔상 이런 데가 있거든. 자, 그런 선호 지역이 아닌 비선호 지역의 지방은 더 대세 하락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경제 공부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호불호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내조는 지키려고 저희 여의도 맨션 보는 거지 그렇죠. 제가 무슨 어떤 당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대통령의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엄정하고 정확히 들어야 되고요. 옆에 참모진이 스피치할 때 물론 이건 리더십의 스타일에 따라 달라. 노무현 대통령은 워낙 그 발언을 자유롭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참모들의 원고 없이도 막 그냥 1시간 스피치 하시고 하기도 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참모들이 원고를 다 꼼꼼히 써줬는데도 그것도 제대로 못 읽는 그런 대통령도 있었고 네. 그래서 또 양쪽 다 문제가 생긴 적도 있어. 네. 그런데 하여튼 뭔가 발언할 때 자기 발언의 무게가 얼마나 일파만파 커지는지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정제된 단어들을 많이 쓰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 일반적인 정제된 단어로 분명 얘기한 거는 다주택자 잡겠다고 얘기한 거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고 얘기해서 먼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세를 안정하는 첫 단추를 깼다라고 하신 거지
당장 그럼 뭐 이번 선거 근처 때까지, 지방선거 근처 때까지 집값 다 안정시키고 또 그 안정이 하락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 우리가 확대 해석한 거야. 자, 그래서 후속 조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후속 조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다주택자들하고 그래도 일정 기간 유예를 줘서 언제까지 팔아라. 근데 조금 더 주셨으면 좋을 게 지금 다른 규제가 많아서 이게 사러 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 완전 샌드위치 상황이 돼버린 건데 그동안 다주택 기회 많이 줬는데 안 팔고 뭐 하고 있었느냐 하면 그분들도 사실 할 말은 없는 것도 맞긴 한데 하여튼 이 워딩을 객관적으로 들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잖아. 네. 그럼 방송에서는 어디 나가서 얘기했는데 편집이 통편집이 됐어. 뭐가 됐냐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뭐가 통편집된 구절이냐면 아니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왜 전세 물량이 감소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진행자가. 아니 그럼 갭 투자랑도 관련이 있고 다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해가 잘 안 간대. 자, 왜 그러냐? 다음 시간에.